살인적인 추위보다 더 차가운 진실이 세계 학계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3000년간 믿어온 중국 중심 문명론이 완전히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강화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이 중국 갑골룬보다 200년이나 앞선다는 사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에 중국 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다라며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과학적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세종대왕 시대 발명된 치구기는 중국보다 200년,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섰습니다. 서양에선 중국의 속국으로만 알려진 조선이 사실은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1500년 북한에서 발견된 고조선 문자 유물은 중국의 갑골문보다 최소 30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철저히 감춰진 이 유물의 존재를 러시아 학자가 전격 공개했습니다.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고 언어학자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천 년간 은폐된 충격적 진실을 밝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동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드디어 동아시아 문자와 문명의 발전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문자의 기원을 추적하는 여정이죠. 특히 한자와 한글의 역사적 맥락을 파헤치는 작업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기획회의가 시작되자 동료들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의 시선은 항상 중국에서 시작해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일방적인 문화 전파의 흐름을 당연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죠. 정말 모든 것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을까라는 의문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위해 3명의 중요한 협력자를 영입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인 프랑스인 언어학자 미셸 듀폰, 한국인 역사학자 정윤, 그리고 중국인 학자 리우 교수였죠. 각각 다른 관점에서 동아시아 문명을 바라보는 그들과 함께하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첫 기획회의에서 우리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논의했어요. 미셸 듀폰은 유럽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독특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윤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독창성을 강조했고, 리우 교수는 한자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영향력을 설명했죠. 저는 이 세 전문가의 서로 다른 관점이 다큐멘터리의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 확신했어요. 기획 단계에서 우리는 중국, 한국, 일본을 모두 방문하여 현지 촬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나라의 문자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그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죠. 특히 한자와 한글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이는 단순한 언어학적 연구를 넘어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역사 서술이 얼마나 중국 중심적인지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 문명이 주변국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가정했고, 그 반대 방향의 가능성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죠. 이런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촬영 일정이 확정되고 장비와 스태프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중국 안양이었죠. 상나라의 갑골룬 유적지로 널리 알려진 이곳에서 우리는 한자의 기원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흥분과 기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역사적 발견의 여정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출발 당일, 우리 팀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모였어요. 미셸 듀폰은 프랑스에서, 정윤 교수는 서울에서, 리우 교수는 베이징에서 각각 비행기를 타고 합류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되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나는 이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어요. 긴 비행 끝에 베이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안양으로 향하는 국내선을 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중국 대륙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발전한 문명이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이제 우리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안양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갑골문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상나라 시기에 귀중한 유물이 발굴된 이곳은 한자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어요. 유적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리우 교수는 자랑스럽게 이곳의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적지에 도착하자 거북이 등껍질과 소의 뼈에 새겨진 고대 문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것이 바로 갑골룬이었습니다. 3500년 전의 문자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죠. 리우 교수는 갑골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라며 중국 문명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현지 박물관 큐레이터는 갑골문의 발견 과정과 해독 역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이 문자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발견 이후 중국 학자들의 끈질긴 연구 끝에 해독되었다고 했죠. 그는 갑골문이 현대 한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 문자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실제 갑골문 유물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미셸 교수와 정윤 교수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질문을 던졌죠. 특히 정윤 교수는 갑골문의 특정 문양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 중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현지 고고학자 중 한 명이 갑골문과 비슷한 문양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순간 리우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는 즉시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저의 프로듀서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지점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고고학자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일부 청동기 시대 유물의 갑골문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죠. 이 발견은 아직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어요. 리우 교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런 연구는 아직 신뢰할 수 없으며 한자는 분명히 중국 문명 내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단언했죠. 하지만 정윤 교수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이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우리는 현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사 중 고고학적 발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미셸 교수는 문자의 발전이 항상 단일 문화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문화 간 교류와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제안했죠. 이 의견에 정윤 교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윤 교수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엘리자베스, 만약 한자의 기원이 동이족이나 고조선에서 비롯되었다면 동아시아 문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죠. 정윤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다른 가능성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촬영 영상을 검토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측면을 조명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미셸 교수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유럽 학계에서도 갑골문의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의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역사 소개가 아닌 진실을 향한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우리 BBC 다큐멘터리 팀은 예상치 못한 발견의 연속을 경험했어요. 첫 촬영지인 경주는 신라의 천년 고도로 화려한 문화유산이 곳곳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경주 고분 벽화를 살펴보던 중 갑골문과 유사한 문양이 눈에 띄었죠. 이는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더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윤 교수의 안내로 우리는 경주국립박물관에서 고대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기원전 1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유물에 새겨진 문양이었습니다. 정윤 교수는 이 문양들이 중국 갑골문보다 형태적으로 더 원시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죠.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원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리우 교수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미셸 교수는 두 학자의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때때로 중립적인 질문을 던져 대화를 이어나갔죠. 이런 다양한 시각이 바로 우리 다큐멘터리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강화도로 이동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죠. 발굴된 유물 중에는 한자의 초기 형태와 놀랍도록 비슷한 문양이 새겨진 도장이 있었어요. 유물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던 정윤 교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물은 중국의 갑골문보다 최소 200년은 더 오래되었다고 했죠. 이 발언은 촬영장의 긴장감을 불러왔어요. 리우 교수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며 한자는 분명히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미셸 교수가 중재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할 수 없으며 적어도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강화도 유물에 대한 촬영을 마친 후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 수장고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고대 문자 유물들을 볼 수 있었죠. 박물관 연구원은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 중에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문자 체계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만약 이것이 독자적인 문자 체계였다면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 과정을 새롭게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윤 교수는 이 유물들이 동이족 또는 고조선의 문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동이족은 고대 중국 기록에도 등장하는 동북아시아의 부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영상을 검토하던 중 미셸 교수가 다가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유럽 학계에서도 갑골룬의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 워낙 강력해서 다른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다고 했죠. 미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부 유럽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자의 기원이 순수하게 중국 내부에서만 발전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주류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구 자금을 얻기도 어려웠다고 했죠. 이런 학문적 편향이 진실을 가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음 날 평양 근처의 고대 유적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실제 방문은 어려웠지만 학술 자료와 이전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 유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죠. 이 자료들은 북부 한반도에 독자적인 문자 체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어요. 정윤 교수는 이러한 발견들이 중국보다 더 오래된 문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에 미셸 교수도 깊은 관심을 보였죠. 리우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어요. 이 논쟁은 우리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촬영을 마무리하며 나는 이 여정이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넘어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탐구가 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은 기존의 역사관을 뒤흔들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일본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죠. 한국 촬영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에 관한 놀라운 유물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세종대왕 시기의 발명품들은 나를 포함한 우리 팀 모두를 감탄하게 했죠. 첫 번째로 소개받은 것은 치국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로 알려진 이 기구는 세종대왕 때인 1442년에 발명되었어요. 박물관 학예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중국에서는 이런 정밀한 기상 관측 도구가 없었고 유럽에서도 발명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치우기는 중국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발명이었죠. 박물관 학예사는 이 치구기를 통해 정확한 강우량을 측정하고 기록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농업 국가였던 조선에서 농사를 위한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미셸 교수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죠. 그는 중세 유럽에서도 이런 정밀한 기상 관측 도구가 없었다며 놀라움을 표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본 것은 혼천이었습니다. 천체 관측 기구인 이 발명품은 정교한 기계 장치로 구성되어 있었죠. 학예사는 혼천이가 당시 유럽의 천문 관측 기구보다도 더 발전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이 기구는 조선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학예사는 조선의 천문학이 매우 발달했으며 세종대왕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것이 조선시대 과학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죠. 우리 모두 그의 설명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금속활자였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 제작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었어요. 실제 직지심체요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박물관에는 정교한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학예사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1377년에 만들어졌으며 구텐베르크의 성경은 1455년에 제작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거의 80년의 차이가 있었죠. 미셸 교수는 특히 놀라워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직지가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워했어요. 리우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이 유물들 앞에서는 완전히 부정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이 오래전부터 기술을 공유해왔으며 이런 발명품들도 중국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정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치우기와 같은 발명품은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며
이는 조선의 독자적인 과학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선이 단순한 중국의 속국이 아닌 독립적이고 강력한 문명국가였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동아시아 역사가 얼마나 중국 중심적으로 서술되어 왔는지 실감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셸 교수는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서양에선 조선이 단순히 중국의 속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문명국가였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정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했죠.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역사는 중국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지만 객관적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팀 전체가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국에서의 발견들이 우리 다큐멘터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미셸 교수는 이런 증거들이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작용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죠. 리우 교수는 여전히 중국 중심의 시각을 고수했지만 증거들 앞에서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어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자의 기원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중국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단정.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푸른 바다가 드러났다 사라졌다 했어요. 마치 우리가 찾고 있는 역사의 진실처럼 말이죠. 한국에서의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로 한자의 기원에 대한 기존 학설을 뒤집을 만한 증거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첫날은 도쿄대학교 동아시아학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토 교수는 일본 내 한자 연구의 권위자였어요. 사토 교수의 연구실은 오래된 서적과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죠. 벽면에는 다양한 시대의 한자 변천사를 보여주는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일본은 한자를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통해 전해받았다고 했죠. 삼국시대 백제의 왕인이 일본에 한자를 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한자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에 리우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리우 교수는 끼어들며 반박했죠. 그것은 단지 전달 경로일 뿐이며 한자의 기원 자체는 여전히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본 고대 문서 중에는 한자가 동이족에서 비롯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귀를 기울였어요. 사토 교수는 책장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죠. 그것은 에도시대 학자의 연구 기록이었는데 한자의 기원이 중국 북동부와 한반도에 살았던 동이족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윤 교수는 이 문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금기시되던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되어 왔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미셸 교수는 이 자료를 촬영해도 되는지 물었고 사토 교수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교토의 고대 사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1000년 이상 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 승려가 한반도와 중국을 여행하며 기록한 여행일지였어요. 그 안에는 한자의 사용법이 한반도와 중국 지역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죠. 이 차이점은 단순히 지역적 변형이 아닌 문자의 발전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정윤 교수는 이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중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정윤 교수는 조용히 말했죠. 이런 기록들이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사카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현지 대학생들과의 토론회였어요. 예상외로 일본 학생들은 한자의 기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역사는 항상 재해석되어야 하며 기존의 상식이라도 새로운 증거 앞에서는 재고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태도는 서양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일본의 젊은 언어학자 타나카는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자의 형태적 변화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연구였어요. 타나카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일부 한자의 구조는 중국 중심부보다 주변부에서 더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발견된다고 했죠. 이 말은 한자가 중국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퍼져나갔다는 기존 이론과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리우 교수는 이 연구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미셸 교수와 정윤 교수는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타나카는 자신의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결과가 나오면 꼭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일본 고대 사료에 기록된 내용이었어요. 나라 시대 문헌에는 한자가 바다 너머 동쪽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다는 구절이 있었죠.
일본 학자들 중 일부는 이를 한반도를 통한 전례로 해석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것이 한자의 기원 자체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암시라고 보았습니다. 사토 교수는 일본 학계에서도 한자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자가 한반도 북부에서 형성되어 중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중국 학계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죠.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사토 교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과 중국의 문자 유물을 비교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나요? 사토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어요. 정치적 이유로 어려웠죠. 하지만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크게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 한국, 일본에서 발견한 증거들이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의 기원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여러 문화권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특히 한국에서 발견된 갑골룸보다 오래된 문자, 유물과 일본의 고대 기록들은 우리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존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을 조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우리 팀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특별 세미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간의 동아시아 여행에서 얻은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할지가 중요한 과제였죠. 미셸 교수, 정윤 교수, 리우 교수 모두 런던에 모여 다큐멘터리의 최종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번 발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필수적인 과정이었어요. 특별 세미나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 연구소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는 유럽과 아시아의 저명한 동양학 학자들로 구성되었죠. 이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발견한 한자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증거들을 공개하고 학계의 의견을 듣고자 했어요. 세미나 당일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나는 진행자로서 간략히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을 소개했죠.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동아시아 문자와 문명의 발전 과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정윤 교수는 한국에서 발견된 문자 유물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강화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죠. 이 유물에 새겨진 문양은 중국의 갑골문보다 최소 200년은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한자의 기원이 한반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윤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중국 학계 출신의 학자들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중국인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죠. 그 측정 결과는 어떻게 검증되었나요? 단 하나의 유물로 기존 학설을 뒤집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정윤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하나의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발견을 했어요. 이런 증거들이 모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셸 교수가 일본에서 발견한 고대 문헌들을 소개했어요. 특히 에도시대 학자의 연구 기록과 나라시대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강조했죠.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고대 문헌에서 한자가 바다 넘어 동쪽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자의 전파 경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우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그는 중국 학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견해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어요. 한자는 분명히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과의 문화 교류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새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쏟아졌죠.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증거에 큰 관심을 보였고 또 다른 일부는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학술적 토론은 때로는 격렬해졌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분위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학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 영국인 박사과정 학생은 이런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있었어요 라고 말했죠. 세미나가 끝난 후 미셸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어요. 학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윤 교수도 동의했죠.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리우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전보다는 한결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한자의 기원이 기존 학설보다 더 복잡한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 문명은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면에는 갑골룬과 유사하지만 더 원시적인 형태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물은 기원전 1500년경으로 추정되었죠. 이는 중국 갑골룬보다 최소 300년 이상 앞선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페트로프 교수를 런던으로 초청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죠. 스튜디오에서 그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유물의 중요성과 그동안 왜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페트로프 교수는 이 유물은 냉전 시기에 발견되었고 정치적 이유로 서방 학계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라고 설명했죠. 페트로프 교수의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고 그가 가져온 자료를 다큐멘터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유물에 대한 3D 재구성 영상도 제작했어요. 시청자들이 이 고대 문자의 형태를 직접 확인하고 갑골문과 비교할 수 있도록 말이죠. 리우 교수에게도 이 새로운 발견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 유물의 진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비슷한 문양이 있다고 해서 한자의 기원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비약입니다. 그러나 미셸 교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동이족과 고조선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다큐멘터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언어학자가 한자의 기원에 대한 기존 학설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죠. 이는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어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는 고대 문헌과 최신 연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영상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발견된 문자 유물의 연대와 형태를 비교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특히 문자의 구조적 변화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죠. 다큐멘터리의 결론 부분에서 나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 과정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제야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일정이 확정되고 홍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언론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학계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이 다큐멘터리의 중요성을 알렸어요. 특히 동아시아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의 특별 시사회를 제안했죠. 방송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미셸 교수, 정윤 교수, 리우 교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다큐멘터리가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데 동의했어요. 정윤 교수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죠. 미셸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리우 교수도 비록 모든 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런 토론이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큐멘터리 방영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첫 반응을 기다렸어요. 학계와 일반 대중이 우리의 발견과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대규모 논란이 즉각 터져 나오지는 않았죠. 대신 학계 내부에서 조용한 반응이 시작되었어요. 방송 다음 날 아침, 이메일함은 세계 각지의 학자들로부터 온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은 다큐멘터리의 접근 방식에 호의적이었고 자신들의 연구와 연결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의 젊은 학자들은 우리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에 큰 관심을 보였죠.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장은 한자의 기원이 기존 학설과 다를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대 문자와 조선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을 객관적으로 조명했어요. 그러면서도 결론을 단정 짓기보다는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학계의 반응은 예상보다 신중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이메일과 학술지 기고문이 오가며 조심스러운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일부 학자들은 동이족의 문자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죠. 옥스퍼드 대학의 한 고고학자는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 재고하게 합니다. 특히 한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라고 학술지에 기고했어요. 미셸 교수는 방송 이후 프랑스로 돌아가 자신의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저명한 학술지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학계는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주장은 유럽 학계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기 시작했죠. 물론 공식적으로 새로운 학설이 인정되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학계 내부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한자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회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방송 한 달 후 BBC는 시청자 반응과 학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후속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배경의 학자들이 초대되어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해 토론했죠. 이 토론은 더 넓은 대중에게 이 주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일반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조선의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이 큰 인상을 남겼다고 했죠. 방송 이후 몇 개월 동안 여러 대학에서 연구 제안이 들어왔고 일부 학자들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특히 고대 동아시아 문자의 비교 연구와 문명 교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주제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 촬영 중 있었던 뒷 이야기들, 그리고 방송 이후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죠. 책 출판사와의 계약도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셸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엘리자베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대학에서 동이족과 고조선의 문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저는 다큐멘터리 한 편으로 역사적 패러다임이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